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짧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타로 셔플하는 법과 스프레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지요. 그래서 셔플과 스프레드는 내가 초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셔플과 스프레드에 대해서 꼭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현장에서 아주 능숙하게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타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여전히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고요.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 이 교재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대체로 대략 수백 년의 역사가 있고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 관심을 가지고 전설과 이야기, 신화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기하기도 좀 좋고요. 이게 이제 뭐 꼭 점술이 아니더라도 청소년들한테 어떤 특강처럼 이렇게 하면서 관심은 항상 많이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도 재밌고 신나게 얘기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타로를 놀이의 도구라고 말을 하고 있다. 대체로 언제 만들어졌고 어떤 역사가 있으며 현대에 이르러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은 13세기에서 11에서 13세기경 타로가 유럽에서 사용되었다는 기억도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타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타로라고 하는 것은 고유명칭은 아닙니다. 이제 타로 카드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유명칭은 아니란 뜻이지요. 그 얘기는 이제 어떤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역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로의 14세기에서부터 크게 말하면 이제 뚜렷한 어떤 문헌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부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뒤에 나옵니다만은 한번 그게 싹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고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인하기는 어렵지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슬쩍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죠. 14세기 스위스 한 수도원에서 카드 게임을 금지한다는 문서가 발견되었다. 타로 카드가 이제 우리는 뭐 어떤 뭐랄까 점술의 형태지만은 때로는 내가 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생긴 것이 타로 카드지만은 예전에는 이걸 도박적으로 좀 사용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떤 흐름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카드들을 가지고 도박 같은 걸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카드가 게임을 통해서 도박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용을 금지하였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프랑스 그랭고네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타로가 프랑스 박물관에 발견되었는데 17장만 있다고 전한다. 14세기는 아주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세기로 넘어갑니다. 15세기 밀라노의 군주 필리포 마리아 비스콘틴 공작의 비스콘틴 스포르자타르가 기록된 최초의 카드일 것이다. 십자군 전쟁에서 카드가 유럽에 전해졌고 카드가 유행하는 것은 고향에 박해가 있었으며 도박, 여사제, 에덴 동산 이야기 등으로 세상과 한때 단절이 되었다. 비스콘틴 스포르자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금의 카드가 78장의 기본적인 유니버셜 카드들의 유니버셜이나 마르세유 계열의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78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스콘틴 스포르자타로가 이 78장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최초에 발견된 카드라고 합니다. 뭐 두 장인가 한두 장인가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78장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비스콘틴 스포르자라고 하는 뚜렷한 어떤 카드가 첫 번째였다라고 하지요. 근데 이 비스콘틴 스포르자타로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비스콘틴 공작이라고 하죠. 비스콘틴 가문하고 스포르자라고 하는 가문이 두 집안이 아주 유력한 집안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유력한 집안들이 약혼을 하면서 그 약혼 기념으로 이 타로 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혼 기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들한테 선물로 줬다는 뜻도 되겠죠. 근데 이 유력한 두 개의 가문이 이 카드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의 뜻은 그만큼 귀족들 사이에서 이것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비스콘틴 스포르자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카드가 비스콘틴 스포르자 타로 카드입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뚜렷하게 금박의 느낌도 있죠. 그래서 금박의 느낌 카드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뭐 크게 말하면 지금 시중에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박 카드 느낌이고요. 이 카드는 이제 메이저 카드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고 코트 카드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마이너 카드에는 이렇게 그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상징물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스콘틴 스포르자 타로 카드가 이제 최초에 발견된 78장의 카드의 몫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교재 보면은,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십자군 원정에서 카드가 유럽에 전해졌고, 카드가 유행하였는데, 교황에 박해가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제 십자군 원정에서 카드 이제 아까 타로가 최초에 생겼었을 때는 내가 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아마 수행자들이 먼저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이 먼저 사용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어떤 종교적인 성지 같은 데서 많이 이루어졌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슬람이라든가 이쪽 어떤 예루살렘 이쪽에서 분명히 이제 예루살렘 같은 경우 특히 어떻게 말할까, 뭐 모든 종교들의 성지들이 거기에 뭐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유대교든 이런 어떤 형태의 성지들이 전부 다 거기에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마 성지순례 같은 걸 하면서 거기를 다녀갔던 것 같지요. 그러면서 비록 유럽에서 십자군 원정을 했습니다. 뭐 이러저러한 이유에서 십자군 원정에서 유럽이 패기는 했겠지만은 패하면서 그쪽 지방의 문물들을 좀 많이 유럽 쪽으로 가지고 들어왔겠지요. 그러면 그 와중에 타로 카드도 섞여 들어왔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 섞여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 전리품들은 전부 다 귀족들이 가졌죠. 영주들이나 귀족들이 전부 다 가졌고 노예들이라든가 뭐 평민 이런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가지기는 어려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 타로 카드도 섞여 들어왔을 것이고 많은 귀족들 사이에서 그 타로가 섞여서 분명히 전파가 되면서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얘기가 많이 오고 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 카드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유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앞에서 살짝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도박 얘기들이 있었죠. 도박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교황의 이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도박, 여사제,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인해서 교황의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가 뭐냐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죠. 이제 도박, 여사제, 에덴 동산 이런 얘기로 뭐 얘기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이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말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올 텐데 우리 특이하게 카톨릭에서는 교회는 뭐 지금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뭐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뭐 큰 틀에서 말하면은 기독교 같은 경우는 남녀의 구분들이 아직 뭐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톨릭 같은 경우는 여자는 신부님이 되지 못하지요. 여자는 수녀가 될 뿐이고 그 신부님과 수녀들의 얘기들은 딱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딱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사제가 되지 못하듯이.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서는 분명히 고위 여사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고위 여사제라고 하는 말은 여사제라고 하는 말들도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거기에 고위라고 하는 말이 붙었다는 의미의 뜻은 이 고위 여사제는 뭐 가톨릭 입장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뭐 크게 말하면 뭐 어떤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사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가톨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은 여자가 존이라고 하는 여자가 신분을 숨기고 사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한 다음에 그 사제가 승승장구해서 그 다음에는 최고의 교황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겠죠. 뭐 굳이 얘기하면 몇 명 정도는 알았겠지만은 대부분 몰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사제가 나중에는 이제 뭐 어떻게 말할까요? 뭐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면서 여자가 최고위에 있다가 보니 좀 부도덕한 일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현직에서 어떤 뭐 사람들한테 추방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카드에 담아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에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것이 고위 여사제라고 하는 그림의 카드입니다. 그 고위 여사제라고 하는 말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이 여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약간 뭐 어떤 뭐 배가 좀 벙버짐하고 좀 임신한 듯한 느낌의 여자 그림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위 여사제 그림을 카드를 읽으면서는 계속 사람들이 그 되뇌이기도 하는 겁니다. 아, 여사제가 임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뭐 영지주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서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삼기고 싶은 내용들이 계속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카드가 어떤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눈밖에 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도박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 도박에 대한 얘기까지 곁들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6번의 러브 카드입니다. 이 6번의 러브 카드 같은 경우 보면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서는 이 고위 여사제 그림의 카드를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날씬하고 아주 뭐 예쁜 처녀로 만들어 놨습니다. 뭐 크게 말하면 임신했다는 느낌의 카드가 없지요. 그림이 없습니다. 저 비스콘티 스포르자 타로에서 2번의 그림에 보면은 좀 임신한 듯한 느낌 이런 그림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논란의 요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에서는 이렇게 고위 여사제 그림에서 이렇게 여자를 아주 날씬한 아주 예쁜 처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얘기는 아까 이제 이 6번의 러브 카드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6번의 러브 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에덴 동산의 그림의 얘기가 나옵니다. 크게 말하면은 남자와 여자가 나오고 위에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 나오죠. 그런 그림을 여기 카드에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입장에서 따지면은 절대자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뭐 신성불가침이고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데 이 타로 하는 사람들은 타로 리스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자 그림 뒤에 보면은 6번의 러브카드 그림 뒤에 보면은 여자 그림 뒤에는 이렇게 흔히 말하죠 사과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얘기할 때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했죠. 왜 따먹지 못하게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타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로서는 그 열매가 지혜의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뭐 단순하게 뭐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영어를 못하면 영어 잘하는 열매를 따먹고 수학을 못하면 수학 잘하는 열매를 따먹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능력이 생기면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 쌓이다가 보면 결국은 절대자의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뱀 같은 얘기도 뱀은 뭐 크게 말하면은 뭐 제가 종교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뱀의 의미로 따지면은 이 뱀은 뭐 사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타로에서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지혜와 욕망의 상징이지요. 이런 듯한 얘기들이 이 타로 그림의 신화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카톨릭 입장에 따지면 감추고 싶은 얘기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또 타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교회, 교황, 뭐 또 신자, 뭐 어떤 신부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인입니다. 옛날에도 더 분명히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무슨 궁금한 거라든가 의문이 생긴 거라든가 뭐 어떤 알고 싶은 일이 생겼었을 때는 분명히 뭐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봤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물어보러 가다 보면은 뭐 흔히 말하는 기부도 좀 했을 것이고 근데 내가 계속 궁금한 거를 타로를 통해서 내가 깨닫다가 보면은 교회 갈 일이 좀 덜하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황제도 있었고 교황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황제가 힘이 세서 교황이 힘이 세서 서로 막대가 번갈아 가면서 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타로 그림이 자꾸 사람들 사이에 귀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다가 보니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황이 이 타로 그림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유력한 두 개의 가문이
이 유력한 두 개 비스콘티하고 스포르자라고 하는 가문이 이 카드를 만들어낼 만큼 귀족들 사이에서 타로 카드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에 역사가 뻥 빈 거지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타로 카드가 한때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이제 과연 없어질까요? 뭐 정부에서 팍 없앴다. 하다못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개화기 때 뭐 아주 종교적으로 뭐 서양 기독교를 많이 탄압을 했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진 않았죠. 다들 이렇게 지하에 숨어서 정부에서 뭘 없앴다라고 해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숨어는 있었겠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15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약 한 200년도 정도 되는 기간에는 어떤 이 타로의 그림의 의미가 이제 조금 더 아주 숨어들었다. 아주 뭐 없지는 않았다라고 말하겠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드러날 만한 일들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17세기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의 사람들이 그린 타로 카드가 유행하였고 어느 정도 규격화되어 있었으면서 이때 목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카드가 활성화된 시기이다. 이때는 이제 17세기는 아닙니다만 좀 꽤 때는 르네상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꼽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17세기,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에 없어져 버렸는데 이 17세기에 와서 마르세유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르세유 카드가 나타납니다. 세유 카드가 나타납니다. 만들어지죠? 마르세유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게 마르세유 카드입니다. 마르세유 카드는 크게 말하면은 그림이 아주 예술적으로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예술품의 형태처럼 많이 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번져나갔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도 멀어지면서 200년이라고 시간의 공간이 생기면서 이 사람들한테 타로 카드가 조금 더 뭐 인식이 예술품의 형태로 인식이 됐으면 또 르네상스가 되면서부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게 좀 뭐랄까 생각의 폭이 넓어지면서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타로가 제일 먼저 일상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세기에 와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시켰으며 비밀스러운 단체들이 카드를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와서 사람들이 생각을 타로 카드를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서 많이 번졌죠. 그러면서 18세기에 와서 사람들의 시선도 집중시켰고 19세기에 와서 타로 카드와 카발라에 관계돼서 발표가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에테일라라고 하는 사람이 타로의 역방향의 해설을 하면서 타로의 실용화에 기여하였다. 이 에테일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문헌에 보면은 포목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곡물도매상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목상, 곡물도매상 큰 의미로 따지면 귀족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타로를 역방향에 대해서까지 설명할 정도, 해설할 정도, 설명서를 만들 정도가 되면은 아주 공부가 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여담이지만은 이 에텔라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야 될까?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뭐 물건을 포목상을 하면은 뭐 전을 사러 온다거나 곡물상을 하게 되면 곡식을 사러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한테 사람들이 그런 걸 사러 오지는 않고 타로 카드만 자꾸 보러 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장사보다는 타로 카드가 또 수익을 더 많이 올리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는 뭐 장사가는 올리지 않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서 타로 카드에 흔히 말하는 점술사로 나서게 되면서 이 역방향에 대해서 만들고요. 이름도 에테일라라고 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이렇게 읽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타로 카드를 하면서 이 반대로 읽어가게 되면서 에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점술화 단계로 만들었고 역방향에 대한 설명과 실용화에까지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0세기에 와서 웨이트가 타로 카드의 분기를 이끌었다. 라이드 웨이트 타로가 근현대 타로의 기본이 되었다. 20세기에 옵니다. 라이드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뭐 지금도 슈퍼파워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뭐 미국이 아주 힘이 가장 셌겠지요. 1900년도 초반,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반 이럴 때였다라고 봅니다. 그때 유럽에서 타로 카드가 많이 퍼져 나가게 됐었는데 이 웨이트가 이 사람이 유럽에 가서 보니 타로 카드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미국으로 들여와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타로의 그림 열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그 카드를 이제 라이드 웨이트 덱을 만들어냈습니다. 라이드 웨이트 덱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거의 그림이 흡사합니다.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이 이제 일상화됐고 타로의 그림 제사라는 책을 쓰면서 일반 사람들이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이르렀죠. 그러면서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을 그린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고, 라이드 웨이트는 어떤 영문책 같은 거 보면 써라고 하는 게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아마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뭐 크게 말하면은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을 그린 파멜라 콜먼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는 너무나 가난해서 뭐 예술가들이 좀 그렇겠지만은 아무래도 원작자들은 대체로 좀 매우 궁핍하게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타로 카드의 이제 원형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앞에서 봤던 마르세유 타로와 이 라이드 웨이트가 가장 이제 세계에서 일반적인 기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노멀한 카드고요. 또 이제 왜 저희가 이 라이드 웨이트 덱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배우는 이 유니버셜 웨이트 타로 카드를 왜 지금 배울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좀 참고 도서를 많이 찾게 되는데 이 유니버셜 웨이트가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가장 그림이 뚜렷하고요. 라이드 웨이트 덱은 조금 그림이 좀 불분명한데 이 라이드 웨이트 덱을 US 게임사라는 회사에서 아주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마리 로버트 핸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림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이걸 다시 유니버셜 웨이트 덱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마이너 카드에도 생명을 넣었죠. 그전에는 상징들밖에 없었는데 이 유니버셜 웨이트 라이드 웨이트 덱이 나오면서 이 마이너 그림에도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그림에 그림을 넣으면서 일반 사람들이 좀 더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웨이트 덱이 뭐라고 이렇게 아주 밝은 색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좀 접하기도 쉽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이 사용을 하다 보니 서점에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가장 좋기 때문에 저희도 유니버셜 웨이트 덱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대충 뭐 이렇게 좀 상세하게 얘기가 좀 더 많기는 하지만은 뭐 또 너무 영상에서 또 상세하게 설명하기 그렇고요. 그럼 또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역사 정도로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웨이트 덱은 역사에 대해서 때로는 타로 카드의 역사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